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톡스는 김종대, 이현주 두 전 의원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주로 마무리되는 여야의 공천 얘기를 할 테고요. 그리고 제3지대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전에 지금 이현주 의원님이 네. 용인정이죠, 용인정. 네네네. 경선에 들어가잖아요. 네. 용인정이면 무슨 동이에요? 죽전하고요. 네. 그다음 구성, 동백, 마북. 마북. 네. 거의 다 아파트 단지들이네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상현 이동까지 있습니다. 상현 이동이. 네, 네. 예. 어떻습니까? 네, 분당 바로 아래죠. 분당 네. 바로 아래. 그렇죠. 죽전이 바로 분당 아래니까. 네네네. 거기 경선 좀 인사를 돼가십니까? 이제 8일, 9일,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네. 여론조사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는 건데 5만 명 샘플을 뽑아서 금토? 네, 금토. 그래서 5만 명 샘플을 뽑아갖고 그 중에서 이제 1,000명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5만 명이니까 일반 주민들 그냥 무작위로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뭐 저는 뭐 잘 될 거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네, 예.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 여론조사 꼭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경기도인데 02로 와요. 여론조사 회사 전화번호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02로 오면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라고 떡 누르고, 예. 그러니까 지지자가 아니면 또 안 돼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이현주 꾹 부탁합니다. 이게 8, 9일 경선이고요. 예. 오늘 초조주 한 잔 하셔야겠어. 예. 요맘때요. 요맘때. 아니 근데 또 이게 경선이 끝이 아니고 지금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판세가. 그래서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또 네. 뽑아야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용인정이 원래 이탄 의원 지역구인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그렇죠. 이제 다른 후보들이 같이 경선하시는 분들이 이현욱, 네, 그 다음에 저기 박성민. 네. 예, 두 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뭐 잘 열심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네, 꼭 받아주세요. 받는 게 중요해요. 진심하시면 안 되고 전화를 받으셔야 돼요. 보통 전화 국번이 뭐 둘둘 뭐 이렇게 옵니까? 뭘로 옵니까? 저 그거는 몰라요. 그건 이제 안 알려주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날 어떤 아침에 이제 이게 돌아가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받은 사람 중에 지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전화 와요. 몇 번으로 오더라 이러면서. 아. 그럼 이제 그날 저녁 때쯤에는 몇 번으로 온지 다 알아요 이제. 5만 명에게 이제 접속을 해서 물론 그 중에 그냥 안 받는 분도 계시고 뭐 하고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500명이 모일 때까지 네, 쭉 그렇죠. 전화가 가는데 처음에 지지자 중에 받은 분이 그래도 뭐 단톡방에 있는데 야 몇 번이야? 그렇죠. 이거 받아라. 그게 바로 옆 동네 지금 용인 수지에서 예. 거기서 용인병이죠. 예. 거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거 오늘 발표거든요. 용인병. 오늘 발표요? 월화 여론조사를 그 했고 부승찬하고 그 그러니까 정춘수. 이틀은 여론조사를 하고
나머지 하루가 또 있는데 어. 그 저기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조사가 있어요. 그게 이삭 이제 PP가. 당원들은 그렇게 당원들은.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틀에 그냥 그게 끝나요. 또 다르구만. 네. 하여간 민주당 경선 방식은 복잡해서 아무리 봐도 용인 모르겠네. 병에는 또 우리가 또 출연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 용인 병에는 부승찬. 예, 그 정춘숙 의원하고 경선이고 국민의힘은 이미 단수 공천이 확정돼서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종득, 신범철, 안보실 2차장, 국방부 차관과 고석까지 요 3인방이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방탄조의 핵심이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뭐 사건에 그거 말고도 홍범도 사건이라든가 뭐 첩첩산중입니다. 여기에 하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임정석은 누구죠? 임정석은? 임종득. 임종득 국방부 안보실 2차장. 2차장. 예. 만약에 네. 최상병 특검이 있다면은 1, 2번 소환되실 분들이고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벌써 해외 빼돌리기가 그렇죠.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가 영주에 단수공천 받으셨대요? 그게 바로 임종득 2차장. 그렇구나. 영주 양양. 아니 그래서 제가 천안에는 신범철 국방부 양양. 차관. 제가 아니 천안도 그렇지만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주가요. 국힘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곳이요. 그래가지고 경북 영주. 여기는 완전히 텃밭 중에 텃밭이야 또. 네. 그래서 여기를 잡으면 당내 경선을 다 이겨요. 이렇게 전당대나 이런 거. 왜 여기는 뭐 권리당원이 뭐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거의 뭐 10,000명 막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요? 근데 여기 인구의 상당수가 뭐 권리당원 얘기인데 전부 다 권리당원이. 근데 여기에 아니 듣보잡이 다 공천을 받은 거예요. 누구지? 처음 들어본 사람이야. 그건 제가 정치인이 유명하게 아니야. 만들어 드렸지. 그래가지고 최상병으로 유명해졌죠. 보니까 아유, 임종득이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갑자기 무슨 국방부 무슨 관계자야.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지역에서 예비역 전혀. 장성입니다. 와 그래서 진짜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최상병 그 소통 라인에 있으셨다. 아직은 군사 재판에서 증거가 대방출됐어요. 안보실 뭐. 2차장이고 사실은 이제 그 당시 통화가 해병대 사령관과 몇 차례 통화가 있었다. 혹시 외압 전화 아니냐? 이게 의혹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나서 모든 역사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거죠. 일단 근데 용인 병에는 부승찬 네. 후보가 나가는데 김종대 의원님과는 과거 뭐 저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제 보좌관도 지냈지만 보좌관. 무엇보다도 그 천공 사건에서 이제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렇죠. 지금 군사 재판에서 그 천공 보복 수사를 당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고등군사법원장이 상대 후보로 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빅 이벤트인 게 빅 이벤트네. 그러네. 물론 그 고등군사법원장은 옛날에 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고 예. 그다음에 옛날에 병역비리 수사 때 잡음이 많았던 그 외압 세력으로 아하. 이렇게 대놓으니까 각이 딱 서네. 각이 딱 서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 외압과 진실 세력의 정면 충돌 어허. 지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옆 동네 용인병 수지에서 지금 벌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미쳐요. 지금 이걸 서로가 보셔야 돼. 다 붙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사실 용인이 뭐 다 붙어 있잖아요. 또 이제 갑에는 바로 옆에 또 갑에는 네. 이원모라고 그렇죠. 아주 뭐 대통령이 인사기획관. 아끼는 막내죠. 인사비서관이 있었죠. 윤석열 사단 막내. 막내. 예. 그러니까 용인이 이번에 대회전인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분당의 지금 성남공항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예. 거의 태풍급의 의제입니다. 아. 이번에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전 국방판이 저 양평 고속도로라고 봐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이건 과거 YSDJ 노무현 대통령을 못했잖아요. 뛰어넘는 그러다가 그때 잠실 롯데월드 이명박 때 허가해 줬죠. 네. 그런데 그것만 허가하느라고 활주로 방향을 3도 틀은 거예요. 아하. 이게 비행기 이착륙 그 방향에 잠실 롯데월드가 서 있으니까 활주로를 좀 틀은 살짝 거예요. 틀어서. 그렇죠. 그때 이 문제가 됐지. 이걸 공군 참모총장 김은기 총장이 직을 걸고 저항하니까 자르고 새로운 총장을 임명해서 검토 보고서를 수정했는데 그 이전 총장은 활주로를 7도 틀어야 안전하다. 그런데 이 새로운 총장은 3도만 틀어도 된다. 7도 틀으면 훨씬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커지니까. 그 비용을 롯데가 돼야 돼. 그러는데 실제는 얼마냐면 2.7도만 틀은 거예요. 그럼 문제가 그러면은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착륙을 여러 번 해봤는데 네.
이렇게 공항에 내리려고 하면 옆에서 뭐가 우 지나가. 그 같은 높이에 고층 롯데월드가 지나가는데 모골이 송년회. 아, 수문장처럼 맞이해. 그러면 이게 평시에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시에는 분명히 정신이 문제가 없는데. 되는데 여기에다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한 것은 비행안전구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잠실 롯데월드 할 때 성남시 개발의 붐이 확 부른 거예요. 집과 땅값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활주로를 틀면서 많이 묶어놨거든. 그대로 묶여 있는데 이번에 풀리면 여기가 완전히 공사판이 되고 그게 강남, 송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분당, 가불은 저기 바로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그 인접이 이제 용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개발 공약들이 이게 또 이제 부동산 문제하고 해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가 지금 보니까 국민들이 안 속아. 네. 뭐 부동산이 들썩들썩 한단 말 안 없어. 하죠. 아니 지금 그리고 경기가 잘 너무 모르고 나쁘기 있는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거 아이고 이런 호재가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뭐- 이제 서산 비행장 가서 저기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산, 성남 두 개 공항이 무력화되는데 이게 왜 실현 불가능하냐면은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외국인들 탈출 경로가 성남공항이에요. 예. 그다음에 제2직결지가 오산인데 오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통제돼서 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수도권에만 저 270만 외국인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유사시에 이렇게 안전을 도모하는 게 각국 대사관 비상계획이 다 돼 있어. 근데 성남공항이 공항 기능이 전시에 혼란에 빠지고 무력화되면 그 아프가니스탄 저 미국이 패주할 때 그 카불 공항 예. 혼란 보셨습니까? 아, 그 꼴이 나는 난리가 거예요. 났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서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는 유사시에 이렇게 관문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대도시로서의 개방성과 경쟁력을 보장받는 건데 겨우 부동산 송파 강남 분당하자고 이 군사보호구역을 건드려 놓으면 이 성남공항이 무력화되고 거기에는 한국군 정찰자산 금강 백두 정찰기가 있고 외국 정상이 다 들어오고 예. 유사시에 외국인이 탈출하는데 대통령도 사실 이게 거기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서울이 전략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도권의 치명타예요. 알겠습니다. 매일 안보를 외치지만 사실은 군사 보호 시설을 땅값 올리려고 해제하는 그런 패착이 얄팍한 표 있다. 때문에 해제하는 그 표 야, 때문에. 얄팍한 수로 분당, 성남, 그다음에 용인에서 강남, 송파까지 후보자 지원을 하고 그 분당에 저기 김문혜, 안철수 후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애국심이랑 눈꽃만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웃으세요? 아니, 이 표현이 좋아서. 아니 맞잖아요. 아니 이분은 말이죠. 정말 나라 자유민주주의 무슨 대한민국 입에도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요, 그러니까. 진짜 가증스럽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유민주를 진짜. 자유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총연맹의 자유로 그냥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많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자 이걸 보세요. 지금 민주당 공천을 보면서 마침 질문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제일 눈여겨보는 대목 중에 하나가 철험회의 몰락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예. 김남국 의원은 코인으로 날아갔고 이수진 의원은 저 공천 탈락하면서 예. 완전히 저 우물에 침 뱉고 나갔고 탈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철험회가 원래 민주당에서는 군대를 얘기하자면 수색조 같은 조, 특수조, 맨 앞에 천병. 맨 앞에 천병, 수색대대 같은 역할을 했는데 초토화가 됐다고. 아하.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천에서 공정성을 많이 문제 삼지만 정작 제가 보는 대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종득이니 신범철이니 고석인이 다 등장할 때 맞설 수 있는 역량이 누군가를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투조 그런 걸 수색대대가 어디냐면 수색대대가 전투력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가 앞에 앉아 계세요. 연주원. 그러면은 잘 보면은 이게 각자 도생으로 각계 전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중전이 있고 지상전이 있고 특수조가 있는 거고 예. 정규군 보병부대는 맨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앞에 나가 맨 앞에서 다 싸워. 알겠습니다. 그런데 철험회가 몰락해서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그 용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현주, 부승찬 이 전투력이 강한 후보로 당원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후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철험에 같이 하지 말고 네, 네. 새로운 수색대가 만들어지는 거다. 전투 부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뭐 얘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천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이현주 의원님이 지금 경선 들어간 지역 얘기를 하다가 네. 용인을 좀 어떻게 보면 참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공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공천 점수를 좀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민주당의 공천 점수. 아직 끝은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요. 네.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은 80점을 주고 싶어요. 아, 국민의힘 왜 그러냐? 80점. 어떤 면에서 80점이냐면은 그 많은 갈등을 그냥 공구리 쳤다 그러잖아요. 싹 포장해서 진압했죠. 그래가지고, 진압해가지고 진압의 역량 이게 전체주의 권위주의 정부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높은 점수다. 사실은 어떤 그 무질서와 혼란으로 따지면은 민주당 점수는 높게 줄 수는 없죠. 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저기 일정한 어떤 그 무질서 속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탄생을 질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없었다. 예. 민주당 점수를 주신다면 그래서 뭐 한 60점 주죠. 6대 8 현재 6대 점수는 8. 예.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걸 인물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저는 민주당에 일단 점수를 주고 싶지만 예. 그러나 과정으로서의 공천을 따지자면 그건 국민의힘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파열음이 좀 있었고 안 좋게 보였던 건 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이현주 의원님은요? 저는 거꾸로. 거꾸로. 네, 왜냐하면 제가 국힘의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근데 국힘이요. 그냥 조용한 뭐 제압을 해서 조용하다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왕따예요. 이게 뭐냐면 떨어진 분들이 제가 이렇게 주변에도 용인도 마찬가지고 주변에도 보면 국힘에 떨어지신 분들은 소문 듣고 떨어진 줄 알았대요. 소문 듣고 예를 들어서 알려주지도 않아. 네, 용인 을 같은 경우에 아직 후보 안 정해졌잖아요. 국힘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천을 왜 안 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있는 후보들이 현저히 경쟁력이 없어서 공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를 물색 중이다. 응? 그러면 그 듣는 그 떨어지는 후보들은 이게 나를 지금 탈락시킨 건지 아닌지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컷오프라든가 무슨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써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기가 떨어졌다고 다 생각들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떨어졌다고 확정을 안 지니까 대들기도 뭐하고 애매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다른 데도 그래요. 저희 용인 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략공천 왔어요. 나머지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그냥 무관심과 왕따와 그냥 이거예요. 그냥 딱 내려 꽂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떨어지는데 안타깝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민주당에는 일부 이렇게 전화도 해서 위로도 하고 뭐 하잖아요. 또 그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또 더 시끄러워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아요. 그러니까 강자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여기는. 그게 바로 질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힘센 사람에게 약간 굽힐 줄 아는 문화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선거라는 것은 모두가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국힘은 마치 조용하니까 통합된 것처럼 보이죠. 실은 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냥 떨어진 사람들은요, 각자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렇다고 된 사람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을 생각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 안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낙하산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 이 사람들 대부분 아까 군사법원장 뭐 이렇잖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무슨 어디 저기 뭐 계열사 사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다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자기가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뭐 보듬하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 그거 다 보면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지금 이런 그 판국인데 실제로 선거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 끌어모아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깥으로 맞아요. 드러나는 파열음은 적지만 그 저는, 안에서는 뭐 분열 심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미 구실점 예. 자체가 없고 또 대선 때로 보자면 뭐 홍준표나 또 예. 유승민 지지했던 사람도 아예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수층은 기존의 보수당은 와해된 상태죠.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뭐 그런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약간 그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다른 정당이 지금 공천에서 그냥 지배하고 있는 상태. 정통 보수 정당은 사실 지금 없는 셈이다. 와해됐죠. 네. 디테일한 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구 달서 갑의 홍석준 그 현역 의원인데 그렇죠. 이 자리에 누가 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 네.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뭐 거의 유영아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네. 이분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홍석준 의원이 그냥 잘 있다가 컷오프 됐거든요. 홍석준 의원이 뭐 크게 논란이 된 것도 없고 아니 이분이 나름 경쟁력이 그나마 저 합리적인 초선 분이시고. 의원 중에서 그나마 방송도 좀 나오고 예. 제일 그래도 제일 낫다고 평가받는 네. 분이세요. 어? 그런데 이분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죠. 그게 독재예요, 독재.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사정권의 독재와 같은 그 살벌함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하던 그래서 밤에 통금 시간까지 있었던 그 시대가 좋으면 그게 질서 정연한 거고 그게 너무나 좋다라고 평가를 할 건지 아직까지 성숙 단계까지 못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시끄럽지만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과정 속에서 예.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공천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예.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좀 이런 시끄러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잘 질서 정연하게 조정하고 예. 그다음에 자신이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기득권을 버리고 물러나면서 조용히 후배들한테 물러날 줄도 아는 이런 이제 민주화의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는 있다. 민주당이. 이거 방금 이제 민주당의 네. 그런 몇몇 생각합니다. 다선 의원들을 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도 아니 뭐 보이고. 제가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일반적인 거고요. 얘기. 예,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필요가 있다. 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업그레이드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보다 더 과거의 행태, 더 낡은 퇴행된 행태인 권위주의와 그 독재식의 그 어떤 방식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건 저는 아닌 것 홍석준 같아요. 의원이 컷오프되고 유영아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것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제 역사가 촛불 이전으로 되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 송석준 의원이 뭐 해명한 홍석준. 네. 네. 송석준 의원이 홍. 그 기자회견한 거 보면은 본인이 그 현역 의원 할 때 권리당원 3배 늘렸다. 예. 뭐 이러면서 상당히 어떤 그 당세가 성장세였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사실 본인이 이렇게 탈락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예. 거고 그랬을 또 상대가 거예요, 아마. 유영아 변호사라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쩐지 박 대통령하고 식사 자주 하더라고.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관저에 초청하고 뭐 행사에 가고 해가지고 하더니 그 정무수석 통화도 한번 공개된 적이 있죠. 그 유영아 플러스 뭐 몇 명을 달라고 아예 거래를 시도한 예. 기적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게 그 떠돌던 낭설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예, 명백한 공천 거래가 있었구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표를 윤 대통령이 탐을 내는데 그걸 미끼로 대가로 해가지고 적어도 2석 3석 요구를 한 것이 이제 사실 뭐 믿어지고요. 그 중에서 그 유영아 의원 한 명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 뭐 한 명의 또 뭐 변호사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보면은 이거는 공천 거래입니다. 꽤 한 두세 달 전부터 있었던 공천 거래라고 봐야 돼요. 변호사비 거기에다가- 대납이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거죠. 그런데 원래 이제 이 유영하 변호사가 500만 원 정도 수임료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꾸준히 변호를 했거든요. 진보 같은 무료별로네요. 뭐 500만 원을 받아야 받기는. 어쨌든 그거라도 받았으니까 됐는데 네. 지금 여기에다가 대규모 사면 후 그 출마자들을 이런 경우들하고 결부해서 쭉 보시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본인이 기소하고 재판받아서 감옥 가게 만든 사람들까지도 예. 다 그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촛불 이전에 예. 그 시대로 거의 완전히 되돌아가는. 지금 말씀은 그러면 윤 정권 말기로 갈수록 레임덕이 뭐 심해질 수 있죠. 그건 뭐 늘 그래 왔으니까 저희가 추측컨대는 그 경우에 본인이 수사해서 기소했던 분들, 네. 그분들 뭐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탄핵까지 그렇죠. 갔고 그다음에 이제 네.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힘이 약해져도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나중에 다시 나 때리지 마. 내가 밉더라도 봐줘. 네. 뭐 이런 게 들어갔을 거라는 말씀이신 아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면복권 또 공천할 당에 대해서는 뭐 박근혜 쪽은 대만족이죠.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봄날만 남은 거예요. 봄날만 남았다. 명예회복 아까 이제 다 말씀하신 분은 이제 도태우 변호사를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예. 탄핵 심판에 변호인으로 들어갔던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거기도 이제 지난 공천. 총선에 부정선거다. 그 예. 단체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고 네. 상당히 극우적 시각을 많이 보여왔는데 이번에 경선을 물론 그분은 경선에서 이겨서 네. 사실상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대구에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선이라도 거쳤으니까 또 사실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하고 도태우 변호사 조금 달라요. 예. 보수층 안에서 위상이. 아,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약간 극우적인 그런 부분은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쪽 진영에서 비판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한마디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 계속 따라다닌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보면 뭐 할 때마다 유영하 변호사 대동하면서 그렇죠. 이 사람을 계속 대변인이었죠. 부각시키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 사람 공천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봤을 때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검찰 때 그렇게 박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심할 정도로 40몇 년 구형해가면서 잔인하게 구형을 하고 수사를 하고 했는데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일단 박 대통령이 잘잘못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한 것은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보수층 저변에 깔려 있는 특히 이제 정통 보수층들이 생각하는 바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게 있냐 밑바닥이 부글부글한 게 남아 있다 보니까 윤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반윤 세력으로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이것이 적어도 TK에서는 좀 영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박근혜 대통령 혹시 TK 친박연대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보수 반윤 세력들하고 연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실은 이제 그런 밑바닥의 민초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하길 바랬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보니까 윤 대통령한테 뭐 누나니 어떠니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종종 찾아뵙고 정말 인사하고. 손잡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것이 과거의 박 대통령을 좀 추종하고 윤 대통령의 그 윤석열 검사의 그 아주 심각한 정말 좀 지나친 어떤 수사 이런 게 이제 조국 수사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행태를 보면서 분노했던 보수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하나의 지도자감인 줄 알았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그냥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서 자기 그 측근 또는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뭔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굴하게 자기가 부당한 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이렇게 하는 그냥 보니까 별거 아닌 사람이네. 그 탄핵 어. 당하는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아 이거는 뭐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 깜도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론 접촉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뭐 응? 수감돼 있을 때 유일하게 챙겼던 게 유영하 변호사예요. 유일한 그러니까 접견자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그런 얘기가 거죠. 있었는데 그런 아니 거는 뭐 다 이렇게 뭐 진영에 따라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원칙론자 또는 보수적인 어떤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나름 그래도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거 딱 보니까 무슨 그렇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대단한 깜도 아니고요. 자기를 그렇게 수발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공사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했던 사람들은 보수층 안에서 이 사람이 공사 구별이 철저하고 상당히 공적 의지가 그래도 있는 책임감 있는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제 탄핵 때 와르르 무너졌다가 이런 것까지 이제 유영하 챙기는 것까지 나오니까 아 이렇게 추종할 만한 인물이 안 되는구나. 되구나.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 공천한 거 딱 보면서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다른 분도 한번 과정도. 볼게요. 강남 병의 유경준 의원이 있는데 초선 의원입니다. 이분도 이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경쟁력 평가에서 본인이 49%를 얻었고 이 후보가 20% 초반대다. 내가 경쟁력이 훨씬 높다는 얘기인데 왜 나를 컷오프했냐?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이분은 통계청장 출신인데 경제 전문가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 서울시가 구청장이나 뭐 시의원들의 상당히 국민의힘 출신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이 가서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근데 유승민계에서 컷오프됐다. 그렇죠. 예. 네. 강남병이 사실은 강남에서도 제일 강남스러운 곳이거든요. 네. 투표차도 뭐 민주당에는 제일 많이 나고 이분이 컷오프된 건 어떻게 봅니까? 그 사실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강남병이라는 데는 마치 비례처럼 주는 그렇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누가 강남 가불 중에서도 되더라도 병이 최고죠. 누가 되더라도 사실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이 지역구는. 아, 그렇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빡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뭐 고민조차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물론 뭐 다른 여기가 오래 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분이 상당히 통계청장 출신의 경제 전문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기회를 줬어야 되지 않냐. 근데 완전히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잘랐고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 저 주류 그러니까 친윤계는 아니죠. 아니죠. 네, 유승민계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공천 신청을 왜 해? 응? 떨어질 건데. 아니 이런 수모를 왜 당해? 아니 정치라는 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는 그래도 무슨 어디 따라다니면서 무슨 배지 한 번 달아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거 아니라면 그래도 이 가오가 없으면 하면 안 돼요. 모양 안 나는 정치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아이,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아니 지금 모양이고 뭐고 없어요. 생존 앞에서는. 잘하는 게 그건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가오 따지고 이거 저기 그렇고. 아니 그래도 이게 자기가 가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아니 자존심이 있지.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힘의 공천은요. 애초에 그냥 깔고 간다고요. 우리 아까 용인하고 이 일대도 얘기를 했지만 그 윤석열 친구들과 한동훈 친구들로 꽉 찬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 그냥 난리야 난리 그냥 사실은 윤석열 친구와 한동훈 친구들이 그냥 전략공천으로 다 낙하산 나오기 때문에 토마스와 친구들 그렇죠. 근데 왜 시끄럽지 않냐? 국힘은 구심점이 없어요. 개파가 없고 지금 소위 말해서 비주류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유승민계라든가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도 이따가 나왔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공천 신청 안 합니다. 아예 안 해. 왜 해? 그냥 보이콧하는 거예요. 니들끼리 잘해봐. 그리고 이 국가를 망가뜨리는 이 행태에 이 대열에 절대 참여할 수 없어.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것은 내가 정치를 하는데 양심에 반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그 옷 입고 뛸 수가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왜 신청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강남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한 번만 이렇게 공천 좀 받으면 이제 좀 조용히 계셨었거든요. 네. 비주류지만 좀 조용히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공천을 받으면 되는 곳에 있으니까 좀 조용히 있어야지. 예를 들면 이번에 보면 아마 그 김병호 의원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떨어졌죠. 컷오프 됐습니다. 거기도 포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 거기도 이제 이분도 유승민 유승민인데. 직계인데 신청하지 말고 그냥 투쟁했었어야지. 아예 그냥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거죠. 지역구가 포항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조용히 숨죽이고 있으면 추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안 분위기가 실제 그랬으니까 디올백 그거 재의결하기 전까지는 실제 우리가 다 그렇게 봤죠. 그래서 전부 다 제가 통과하는 걸로.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윤석열이라는 그 분은 절대 어떤 정치를 타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상대를 죽이고 내가 올라서서 권력을 쟁취해서 그걸 즐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 리더가 어떤 유형인지 잘 알아야죠.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네. 특검법 재의결이 지난달 29일 날 있었잖아요. 부결됐죠. 찬성이 171표밖에 나오지 않았고 부결됐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선에서 졌거나 실제는 아예 이제 컷오프를 됐거나 이미 또 어제 발표했죠. 강남과 대구, 울산에서 국민 추천 지역이다 했는데 말은 좋죠. 국민 추천 지역. 국민들이 여기에서 후보를 뽑아라.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의원들이 있거든요. 나는 뭐야? 이 사람들이 사실상 컷오프인 거죠. 그래서 뭐 6명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이 재결된 뒤에 이제는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자른다. 그러니까 이제 늦가을에 낙엽이 지는 시간이 온 거 아니겠어요.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더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국민의힘 공천을 관통하는 확실한 어떤 기류이자 어떤 그 에너지는 확실히 방탄 정당으로서의 재구조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의 후보들 뿐입니까? 부산 해운대 주진우 비서관이라든가 이번에 이원모 비서관? 네,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이 딴 생각 못하도록 한동훈 체제에서 재구조화를 하고 나간다는 차원이고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잡음이나 이런 혼란을 갖다가 뒤로 다 밀어놓은 채로 제법 솜씨 있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솜씨 특검 있게. 재결 표결 날짜까지는 좀 놔뒀다가 최소화시켰다가 딱 부결된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쳐냈다. 용의주도하게 전략을 짜서 했다라는 측면에서 예. 보면 이제 칭찬할 수 있는 거죠. 솜씨가 있었다. 근데 매우 기술이 있었어요. 매우 이제 그것은 정말 기술이죠.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는 공천관리 기술자였다 그냥. 그렇죠. 사실 뭐 산무, 거기에 영어도 없고 공천에 감정도 어떤 없다고 하니까. 정신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혁신이라든가 어떤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술이 매우 뛰어나는 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뭐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해도 이 기술 좋게 하는 옛날에 보면 이렇게 고문도 기술자가 있는 것처럼 공천도 아주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잘라내고 막 그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막 제압하고 하지만 이 기술이 좋으면 잡음은 덜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하나가 뭐 분신 시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국힘에서 공천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언론을 다루는 기술도 좋다. 근데 이건 우리한테 있어서 상수기 때문에 이 상수를 감안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비난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어쨌든 이 그동안에 저는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 뭐냐. 납작 엎드린 사람들한테 상 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3년은 어떻게 할까? 더 납작 엎드리겠죠. 납작 엎드렸더니 정말 창피할 정도로 자존심도 다 버리고 양심도 버렸더니 엄청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더 심한 짓을 해도 나는 영혼을 파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분들을 다시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다시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국민한테 남겨져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다시 보상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달려 있다. 총선 보는 본선에서 그분들을 심판한다. 해야 되죠. 말씀이시고. 그 납작 엎드려서 이 상황을 만든 이 2년 동안 아니 볼 거 그래서 안 볼 거 다 본 거 납작만두를 아니야. 잘 먹잖아. 재래시장에 가서 납작만두. 그거 떡볶이 말이 되네. 고추장에 묻혀가지고 말이 되네. 그것도 저 소스를 잘 발라 먹어요. 그냥 먹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 엎드려 있으면 발라서. 자다가도 떡을 넣어 먹는다. 그다음에 오뎅 국물로 입가심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했는데 민주당 얘기도 약간 세부적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네. 전남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음. 네, 전략 공천됐다가 여기가 이제 그렇죠. 여성 전략지구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면서 단수 공천됐다가 이제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실 부실장을 했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건 사천이다. 막 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경선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이 전체 작업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건 프레임에 말린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부실장 논란으로 해가지고 뭐 사천이 아니라 명천이다, 이제 네. 배우자 공천이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틀 정도를 민주당이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프레임에 대한 대응이 조금 빠르질 못했고, 그리고 이왕 결정을 했으면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당직자였어요. 그쵸. 30년이면 저하고 아마 거의 동지급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시절 그 군사정권 때부터 어떤 그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또 청와대 비서관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근데 정부 청와대 비서관 했죠. 예, 제가 본 중에 그 중에서 제일 볼 거 없는 경력이 김혜경 여사 부실장이에요. 그 앞서서 좋은 경력 많은데. 사실 청와대 여성국장도 비서관이고. 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예. 그런데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그냥 이걸 프레임화 해버렸으면은 그냥 버텼어야 되는데 이걸 번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경선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약간 프레임에 말리면서 민주당이 이걸 원칙대로 정리한다기보다는 빨리 정리하자 이렇게 좀 입장을 바꾼 결과거든. 그럼 이건 프레임에서 말려드는 걸로 봐야지.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그렇게 어떤 사천으로 등장할 만한 분은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는 저는- 이제 외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나름 무게가 컸던 분이다. 그 배우자 부실장했다고 해서 공천받은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 아니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은 원래 제가 국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국힘은 당직자 공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직자를 아주 우습게, 그러니까 오래된 당직자일수록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어차피 어떤 이렇게 막 그 우두머리 어느 뭐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보면 아예 이 당직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목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물론 그 자체는 전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힘하고 비교되는 거죠. 이거 국힘 쪽은 이런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이 당직자를 어떻게 공천하느냐, 여성 당직자를 어떻게 공천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나 이해도가 굉장히 빈약한 거죠. 그 국힘에서 볼 때는 여성 당직자를 공천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 김혜경 자체를. 여사 부실장이니까 공천한 거 아니냐? 부실장이 그건 이제 열심히 말을 들어갔다는 붙인 거죠. 거고 안에. 그게 아니더라도 국힘이나 이런 쪽 관점에서 보면 여성 당직자를 왜 공천하니 뭐 예. 당직자를 왜 공천하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원래 이제 이렇게들 민주당은 인식하는 거죠. 당직자 원래 있죠, 비례대표도 민주당. 당직자 아, 몫이 그럼요. 있죠. 예. 두 석 정도가 꽤 있는데. 있죠. 과거에 관리적으로 비례대표뿐이 있어왔죠. 아니라 김현미 꽤 국토부 있죠. 장관 당 그렇죠. 부대변인 출신이고 지금 송옥주 재선 의원인데 거기도 당직자 출신이고 예. 계속 안규백 있죠. 의원 맞습니다. 당 그건 조직국장 자체가 출신이고 조직국장 예. 출신이죠. 그래서 잔뼈가 굴려 당무에 밝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그 안규백 의원 같이 전략공천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전략공관위원장하고 있죠. 그게 원래 조직국장이 하던 일이야. 옛날에 평민당 시절부터 민주당은 조직국장이 모든 크죠. 국장 중에서 크죠. 가장 맞아요. 노른자위의 실세국장이라서 거기서 당무감사도 하고. 의원들이 그 앞에가 설설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면 그 자체가 양성제도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국민의힘은 이런 없지, 양성의 그런 게. 시스템이 없지. 아니고 네, 그냥 뭐 맨날 시스템 하는데 보니까 없어요 시스템이. 이거 시스템이 없어요. 뭐 옛날 모습도 아니고 그냥 부려먹고 내버리는 뭐 이런 거란 돈 말이에요. 주고 뭐 자리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죠. 옛날에
솔직히 그 제가 지금은 뭐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국민의힘 그 당시 새누리당 때 이래 보면은 자부심 있는 가끔 극소수의 의원들이 누군가 보면은 민정당 공채 일기예요. 이런 의원들이 좀 자부심이 세고 응징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실력도 좀 있어. 정통 그걸로 인정을 받죠. 그런데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가 유연하고 많은 경험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정치에 그걸 자산으로 쓰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하다 못해서 보좌관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 먹는 건 주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고 겸상을 안 하는 게 주로 보수정당이라고 다선 의원들하고 보좌관이 같이 밥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달라요. 의원실에 딱 들어가 보면 분위기도 다른 분위기가 게 다르지. 예컨대 어떤 보수정당 방에 들어가잖아요. 여직원부터 보좌관까지 다 일어서서 인사하고 딱딱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야. 근데 진보 정당 가면 아무도 안 일어서. 아무도 일어서질 않아. 저도 이제 현장 출입할 때 보면 그런 게 좀 달라요. 민주당 보좌관하고 국민의힘 보좌관하고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일단 민주당 보좌관은 약간 동지식, 선후배 이 개념이 아니 그리고 강하고. 보좌관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도 나오고 네.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당직자들을 이제 이렇게 키워가지고 아까 조지국장 말씀하셨잖아요. 이 당의 체계가 달라. 당의 이 문화나 정서나 이런 것도 다르지만 이 체질 자체가 다른 게 일단 국회면요 조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 대통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강한 권력과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쥔 재정권과 이런 걸 모든 것을 쥔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하나를 만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들이 왜냐면 이해관계자들이 많으니까 그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쫙 새롭게 조직이 됐다가 뭐 윤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랬다 또 흩어지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망하면 또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시스템인데 또 새로운 뭐가 생기면 그쪽으로 또 오고 네,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당협위원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치면 지역위원회 이게 이제 제가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몇천 명의 권리당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힘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예요. 네, 1,000명 정도거든요. 1,000명 남짓. 그러면 그마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당협위원회가 이렇게 예를 들면 후원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심으로 그냥 움직이지 이 안에 어떤 어떤 조직적인 민초들의 조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당원들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 운영이 위로 올라오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게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달식이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권리당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와글와글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끔 또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입틀막 독재보다 낫다라는 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세련된 민주주의가 좀 있으면 더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요구 하나 더 짚어볼게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남아서 일단 중구 성동을은 못 가죠. 네. 앞으로 뭘 할까요? 저는 차기 당권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친문 쪽에 이제 미칠 여파까지 계산을 한 거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본인이 사퇴하거나 탈당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잔류 결정은 그나마 무난한 결정을 택했다고 보고 가장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한테 아팠던 대목은 이것도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퍼졌는데 지난 2년간 아버지가 깡패한테 얻어 터질 때 동생들 얻어 터질 때 당신 뭐 했냐? 조금 이랬더니 그 현장에서도 그 비판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2년이 너무 엄혹했고 청와대 100명이 넘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수사를 받았죠.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네. 이거는 헌정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과거 뭐 어떤 정권을 청산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거느린 게 임종석 비서실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사실상 응거해왔다는 거.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주로 싸우면 이현주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이 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으로 이런 면에서 보면은 묻고 싶은 부분이 도대체 TV 우리 100분 토론 나가는 거 싸우는 거 봤냐 못 봤냐. 어?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 당시 이제 안보실, 네. 청와대, 국정원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까지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기소도 되고 다 했는데 네. 그러면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또는 통일부 장관 뭘 했냐 이런 같이 공격을 하고 그렇지. 대응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거죠? 우선 대통령부터 공격을 받고 직원들 100명이 끌려갔을 거면은 멍석 깔고 농성했었어야 돼. 그래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은 그때 정보와 지식이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그때 NSC에 들어갔잖아요. 비서실장 멤버예요. 그 위기관리 회의 같이 하셨고 그다음에 그 같이 했던 서욱 네, 서욱 그렇죠. 다 구속됐고 예. 당시 안보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금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것도 납작 엎드려 있었다고 난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저 울산의 선거 개입이라든가 통계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다 비서실장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조상. 그래서 저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신기루였다고 봅니다. 그런 정권이 있긴 있었나 보다. 왜냐? 그것이 끝났으면 그 정부의 가치와 책임을 맞아요. 정권이 끝나서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고 짊어져야 그 5년의 가치가 있는 거지. 저항을 안 하면 그 있으나마나 한 정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임 실장의 역할이 컸는데 2년 전에 페북에 이제 통일운동이나 하겠다 이랬거든요. 앞으로 정치 안 한다는 뜻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선거 말 때가 은퇴한다고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제가 비판을 했고 또 그 논리가 많이 확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잔류하기로 결정한 건 그나마 잘한 거다. 예. 그래서 좀 백의종군하면서 기여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이후에 저 당권 도전이나 다른 정치를 한번 그 꿈꾸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친문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친문답지 못했다는 게 제 못했다. 공격 포인트였다는 거. 이런 점들은 좀 제대로 좀 인식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임종석 실장 지난 다음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노영민 실장 체제에서. 노영민이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이런 데 너무 함구하고 있었다. 이런 지적이 노영민 실장도 마찬가지예요. 노영민 실장도 지금도 이제 뭐 선거 한 때더니 나오시는 건데. 함구하고 있었죠. 예, 예. 그런 부분들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책임, 그 역사적 공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논의도 안 했는데 무슨 친문이니까 차별한다. 아 이건 또 무슨 프레임입니까? 난 그런 점에서 뭔가가 조금 꼬여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앞으로의 판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판세를 보고 앞으로의 총선 판세가 어떻게 될지를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을 텐데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제가 그래프로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바짝 올랐고 2월 5주차입니다. 민주당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2월 5주차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도 국민의힘이 46.7%, 더불어민주당이 39.1%로 오차범위 밖에서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역전 현상이 생겼고요. 뭐 원인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최근에 쓰던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 이게 부정적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갑자기 뚝 정해 늘리자고 하자. 여기에 대한 일단 뭐 지금 의료계는 되게 혼란인데 일단 국민 여론은 높은 상황, 지지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기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이 판세가 이제 한 달여 남은 총선까지 그대로 갈지 아니면 어떨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다른 걸 절대적인 뭐 수치보다도 이 추세를 보면요. 그쵸. 지금 이제 아까 그 그래프에 갤럽 그 조사요? 갤럽을 보면 이 자체만 보더라도 엎치락 뒤치락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불과 이것이 뭐 한 달 사이에도 그러니까 예. 역전이 됐다가 또 다시 역전이 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어서 현재는 지치락인데 언제 또 업체가 올지 모른다. 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요걸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민주당이 확 올라갔던 때가 언제냐면 11월 달에 보궐선거가 승리한 직후예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승기를 잡고 뭔가 기가 살면 이제 답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위기상 이 내심에 있는 이 어떤 표심을 표출하는 어떤 기세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투표소에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찍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저는 뭐 아주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분명하게 아까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평가가 좀 이 박한 부분도 비평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쪽의 승패로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정권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2년 동안 있었던 것을 쭉 기억하면서 이제 유일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기회가 처음으로 딱 온 거예요. 예. 처음으로. 그러면 이때를 넘기면 언제까지 가냐면 앞으로 2년, 3년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 2년 후 지금 이제 정권 취임하고 2년이 된 지금 이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지금까지 2년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아주 비판적으로 딱 하지 않으면 이 지금까지 2년과 유사한 상황 또는 아 이제 우리가 잘했네 이러면서 이보다 더한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괜찮아. 지금까지처럼 있어도 돼. 오케이. 나 참을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야, 못 참겠어. 지금 아닌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한두 달이지. 앞에 2년 동안 있었던 걸 보니까 바뀌지 않아서 그리고 그 2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아까 최상병 건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다. 나 앞으로 적어도 남은 임기 동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설사 그게 거짓말을 하도 그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조차 한 적이 없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대로 말씀이시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나 모든 국민이 그렇게 냉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 그때 보궐선거 있을 때보다는 분명히 지금 더 어려워진 것은 맞다. 그러나 예. 이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포기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고 지금 이게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고 정책 선거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양당의 이제 실력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국민들은 그 국면을 보고 싶어해요. 지금 국면은 피로감이 좀 거지. 있죠. 아 짜증나 뭐 이게, 이런 거지. 이게 판단을 하기 뭐야, 위한 이런 본 거죠. 그게 아니에요. 버스 타기 전에 오래 기다릴 때 그 짜증 나는 거 있잖아. 예. 아직 버스 타지도 못했는데 아, 그 왜 진짜 이렇게 안 와? 적절한 표현이네. 왜 이렇게 버스. 안 와? 그리고 오기로 한 버스는 제때 와야지. 뭐 이런 류의 기다림의 짜증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민생의 어려움 속에 어떤 이제 정책의 공급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그 이 연휴라든가 이럴 때 연초에 그 현장에 나간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민생의 문제가 생각보다 절박하다는 게 압도적 여론입니다. 예. 그리고 바닥 민심은 우리한테 지금 안 보여요. 여기서 지금 여론조사자 아까 그래프 나오는 건 이건 마침 뭐냐면은 배 위에서 보는 장면인데 흔들거리는. 바닥 민심은 수중에 있는 거예요. 그 물속에 수중. 구조물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현장에 가서 봐야 보이고 사실 이런 뉴스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정치가 언제쯤 우리 손을 잡아주고 민생에 지금 이 급박한 어려움에 있어서 먼저 어떤 공급을 해주느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스킨십이 이제 후보자하고 시민들 간에 갈 때 어떤 대화가 나눠지냐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결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게 세상의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다. 거기에다가 보이는 것조차도 여론조사별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많게는 20%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여론조사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고 현재 뭐 추세로는 최근에 추세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앞으로 한 달여가 남았기 때문에 또 먹고 살기가 팍팍하기 때문에 이런 민심들이 남은 한 달여가는 어떻게 반영될지 모른다라는 그 여론조사는 2월 전국을 주로 반영한 건데 그렇죠. 이때는 이제 예. 민주당이 감점 포인트가 그래서 많았죠. 감점 포인트가 많았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다 지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은 조국 혁신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고 저희가 조국 혁신단 얘기부터는 이제 뒤톡스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뒤톡스로 조국 혁신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중간에 이렇게 마실 거와 먹을 이제 게 좀 그냥 이제 많습니다. 맛있게 난이 시간이 먹으면서 제일 이 좋아. 시간이 너무 이렇게 편해. 난 좋아. 예, 빵도 있고. 예. 일단 조국 혁신당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조사한 주가 그래프인데요. 예, 지금 보시면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할까 ARS 조사입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비례연합정당. 여기는 이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 그다음에 조국 신당. 이거 이제 지금 조국 신당을 했지만 네. 예, 조국 혁신당을 얘기하고요.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했습니다. 쭉 보시면 네.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지지율이 좀 떨어졌고 조국 신당이 21%예요. 네. 지금 이제 물론 갤럽 조사나 다른 조사에서는 저것보다 좀 많이 낮긴 하습니다. 10% 내외인 조사들도 있고 근데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그 지지율이 꽤 높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저 그래프에서 한 가지 네. 눈여겨보실 것은 전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는 아예 여론조사에서 진짜 사라져요. 그렇네. 그리고 저거 미디어 토마토가 좀 너무했네.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도 답이 없는 거지, 답이. 보면은 답이 저기 없어. 정의당보다 낮게 나온다니까요. 네. 녹색 정의당보다도 지금 새로운 미래가 더 낮아요. 맞아요. 그 벌써 그죠? 몇 개가 나왔어요. 그 홍영표 의원까지도 이번에 이제 서른 홍영표 의원도 갈 수가 있는데 안 가실걸요? 갈 수도 없어요. 지금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1%대 지지거나 아예 대상에서 빼버린다. 맞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불과 한 달 전하고 해서 변해도 너무 변한 거고 이준석 신당도 이 정도면은 확실히 쪼그라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조국 신당, 비례연합당, 국민의 미래 해가지고 세 개가 천하 3분지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가 조조고 비례연합정당이 송관이고 예, 조국 신당이 유비같이 돼버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제 너무- 3분할 뭐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신당만 좀 좋게 얘기하면 아니 실제로 그게 일시적 현상을 넘어서 열석 안팎이면은 그게 구도화가 된다고 봐요. 지금 현실적으로 열석을 얻을 수 있는 정당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근데 조국 신당은 일단 가시권에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재 영입을 오늘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민주당보다 신선해요. 그래서 그 예컨대 오늘 발표된 김준영 교수 같은 경우 그 민주당에서 언제든 들어갔어요? 스카우트해도 소색이 없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근데 이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이러는 바람에 앞에 1번부터 10번이 약간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 생소한 관심을 두기가 조금 어려운. 주로 원래 이제 시민단체 민주당 진보정당 출신이 내에서도 많죠. 이현주 의원님은 약간 좀 더 중도측 이런 스탠스잖아요. 보실 때 이제 통합비례정당에 아무래도 시민사회 그다음에 뭐 예전에
새로운 진보 이런 쪽에서도 같이 번갈아가면서 교차로 순번을 그게 하기로 더- 했거든요. 그래도 일부 언론에서 너무 이제 극단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비례대표로 추천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몰라요. 일반 대중들이 누가 뭐 극단적인 성향인지 아닌지 무슨 이념적인 그 잘 압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요. 그런 게 어떤 고려사항이 되는 건 아니고요. 딱 구도를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아주 한 1년 전에, 뭐 1년은 아니고 한 몇 달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국힘에 있을 때 예.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한번 보세요. 그 반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다 오롯이 흡수하고 있지 못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역구 선거로 가면 1대1 선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 흡수가 안 돼도 많이 갈 거다 민주당으로. 그런데 비례는 그렇지 않다. 그럼 뭐냐? 이 표가 어디로 가냐? 3당으로 간다. 예. 그러면 그러면 3당으로 갈 때 3당 여러 당이 있으면 어느 당으로 가겠냐? 반윤이 센 정당으로 간다. 반윤이 아주 선명한 정당으로 간다. 그게 옛날에는 그래도 이준석 당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 더 세니까. 개혁신당이 처음에는 그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뭐 요정 등등등 뭐 제가 그분 개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노선 자체가 반윤이라기보다 다른 쪽에 치중돼 있잖아요. 예. 뭐 금태섭 의원 그다음에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이제 사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게 패착을 둔 게 새로운 미래하고 결합해 버린 거예요. 근데 대중들이 볼 때 새로운 미래는 반윤이 아니라 죄송한 얘기인데 친윤에 가까워요. 왜냐면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반윤이 아니 그렇죠. 적의 적은 나의 적, 뭐 너의 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윤이 아니라 반명이잖아요. 그럼 반명은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의 어떤 주요 결정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당대표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명이라는 건 약간 친윤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반명을 주도적으로 외치는 사람은 거의 국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국힘과 새로운 미래가 짬뽕 느낌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새로운 미래하고 손잡는 순간 개혁신당은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거죠. 반윤의 정체성이 희석된다.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추락해 버린 거고요. 개혁신당의 예. 개혁신당의 원인은 이제 반윤의 정체성을 왜냐하면 그 전에는 상당히 셌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셌잖아요. 그죠. 그죠?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일 핍박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아, 이준석 그렇죠. 대표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되기도 했거니와 그 선명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신당이 쪼그라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헤어졌지만 새로운 예. 미래하고 한 번 쪼그라든 지지는 살아나기가 어렵죠. 그럼 예를 들어서 펜코를 비롯한 이대남들 성향이 뭐냐 보수지만 예. 반윤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한 달 전에 일어난 현상인데 저는 이분들이 막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겠냐. 결국에는 일부 국힘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3당 중에 반윤 센데 조국 혁신당도 갔다. 전 일부 갔다 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천 과정에서 좀 불만 네.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비례대표는 지역구는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을 수가 없는 거고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는 난 차라리 조국 혁신당 찍겠다. 뭐 이런 분들도 그럴 수도 있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교차 투표 구도는 교차 투표가. 이제 확실히 저 구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국 그 혁신당의 한계는 지역구 후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선거 때는 갈 유세장이 없는 거예요. 지역구는 이게 지금 큰 포기한 것 문제고.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럴 듯해 보여도 조금 내려갈 이게 가능성이 막상 있겠네. 선거운동 들어가면 9시 뉴스에 어떤 장면 나옵니까? 유세장에 당대표가 가서 선대위원장이 가서 유니폼 입고 어울리면서 마이크 잡고 이게 9시 뉴스의 화면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당에 유세장이 없어요. 그리고 저 원내 의원이 없기 때문에 TV 토론도 못 나가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사실인데 이걸 유지하려면 여기서 승부낼 수 있는 건 인재영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꽤 지금까지는 많이- 성공적으로 돼 왔다고 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비례선거라 그러면 선거에 반의 반만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선거는 비례선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그 혁신당이 이걸 돌파해 나가려면 인재 영입 다음에 다른 전략이 여긴 있어야 돼요. 상징적으로라도 지역구 하나는 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전략 공천. 장관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모양 자체는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여러 뭐 비례연합정당이라든가 녹색정의당이라든가 뭐 여러 지금 정당들에게 저 선거 이후에 그 태도를 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건 뭐냐면 민주당에 흡수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정당하고 제휴해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이런 약속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거 중에 어떻게 민주당으로 흡수되겠다는 얘기를 할 것이며 또 그거가 바람직한가도 의문이에요. 이게 흡수되면은 예인선 정당 등대로서의 효과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왼편 전략이란 말이에요. 예. 민주당의 왼편 전략은 독자 정당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열린민주당이 했던 역할이죠. 그 시나리오는 아니죠. 그래요? 거긴 흡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려는데 민주당은 몸이 무거워 항공모함 같이 느릿느릿 오니 우리가 저 예인선으로 뭐 망치선이라 그래야 돼 하객진에서 그렇게 가서 깨 부수겠다 이런 창끝 정당이 되겠다 하면은 이거는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된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 운영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열석이 목표라 그러면 그랬을 지금 때 지지율이 20% 나오면은 뭐 정말 잘 나오면 열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열석을 모태로 해서 우리는 반 윤석열 연합전선을 만드는 하나의 어떤 모태 정당이 되겠다. 이 선언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후에 22대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구상이 나오고 그걸로 선거전에서 이게 에너지를 된다. 유지해야지. 지금이야 21% 지지라 하더라도 이 효과가 과연 막 다른 당은 막 그냥 선거 현장 나가고 유세차 동원하고 이럴 때 어떻게 버티겠냐 이게. 그래도 뭐 어쨌든 유세차도 하겠죠. 기대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죠. 왜냐면 네. 뭐 예를 들어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이래 투표. 그 근데 정당 이제- 연설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제 지역 조직 선거는 없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 좀 지역 약간 선거는. 약하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지역 후보가 없는 정당의 문제예요. 제가 이게. 제일 센 근데 데가 이게- 반윤정서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 호남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그렇죠. 네? 종로, 네. 여의도 이런 데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이제 지역구를 내는 부분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약간 그래도 어쨌든 범우호 정당으로 생각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좀 약간 마음 편하게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구를 내버리면 여기서 이제 또 단일화 문제 이슈가 붙고 막 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편하게 교차 투표하는 데 있어서 좀 저는 이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재밌는 게 이 퍼센트 저는 이 비례 투표를 딱 보면 반윤과 친윤 내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역구에서의 투표 결과를 대충 예상할 수 있다. 예. 어쨌든 저는 비례연합 정당과 조국 신당을 합한 이게 지역구에서 투표 결과로 만약에 결집만 잘 된다면 야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응?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하면 46%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여기로 다 가는 거거든요. 개혁신당이 없으면 국민의힘 미래로도 일부 가고 뭐 민주당으로도 일부 가고 하겠지만 이 개혁신당이 나온다면 그래도 여기는 이제 나도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래서 국민의힘의 투표 그러니까 그 지역구 투표는 39.4에서 이제 개혁신당이 다 간다라고 했을 때 44 정도 되는 거고. 예. 그 정도 지지층이 있다.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비례연합 조국신당을 플러스 조국신당 합하면 이게 46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요걸 보면
앞서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의 비슷하다는 거죠. 비례 지지율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어떤 국민의힘 대 1대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지역구에서 표 결과는 비슷한데 그래도 약간은 민주당이 그래도 야성이라고 봐야죠. 민주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정권 견제로 한다면 이제 그렇죠. 정권 왜냐하면 견제층이 더 조신당 많다라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지역구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거를 계속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현주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민주당에 투표하게끔 유도를 해야 그렇게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저 재밌는 현상인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재밌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그거까지 기가 솔깃해집니다. 아니 녹색정의당이 2%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죄송해요. 아니 이 현상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데 이것이 이제 각이 안 서. 각이 다 얘기하거든. 응? 그럼 지금 각이 서는 건 어쨌든 검찰 개혁이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런 뭐랄까 이렇게 아주 진보 예컨대 뭐 페미니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제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를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각이 서는 관심사가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선 거구제 하나 대통령제 이런 하에서는 사실은 독재에 대한 한 거야. 독재에 대한 한 거. 거. 그게 잘못된 정치입니다. 현실이에요. 가기관선은 기후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아니 의미가 없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없다는 제 게 아니라 얘기는 전투력이 뭐냐면 약해진다. 이게 지금 기후 변화를 딴 당들도 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떠든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까지 이게 이슈화 메인 아젠다로 일단 선거를 올라오지 여름에 치러야 돼요. 못했다. 한여름에.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 사라진 선거에 그런 거 민낯인 비슷한 거예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너무 심하게 일방적으로 막 하니까 일단 눈앞에 그게 참을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혹시 이건 제 정치적 상상력인데 조국 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측이 어떻게든 뭐 지역구나 이런 것들을 분할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지역구 그쪽 제가 장담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순간 개혁신당 그렇다 꼴라. 이준석 꼴라요. 하는 순간 끝이야 끝. 지금 사람들은요 이걸 참을 수 없어요. 반윤 그거를 하는 척하다가 안 하는 거를 참을 수 없어. 혁신당에서 그렇죠. 조국 혁신당에서 안 받을 가능성이 크죠. 아니 받으면 요거 일단 다 뭐 쪼그라든다니까. 요거 21% 그렇죠. 한 5% 가다가 나중에 한 3%로 이낙연 전 쪼그라들어요. 대표가 이제 호남에서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네. 그분 알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반윤 정서. 시간 다 됐대요. 다 됐어요. 하실 얘기가 많으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시간 넘게 제 아이고 경험. 어차피 약간 편집될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론조사 꼭 받으셔야 돼요. 네. 전화도 좀 해주세요. 용인에 용인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영인 용인이- 병은 마지막 순간이에요. 오늘이 거기가 아주 마지막인가요? 절박해요. 예. 용인에 우리 친척이 2명 있네요. 이게 저는 이제 금토. 금토. 용재가 2명 있네. 용인 정해져 동백이네, 있어요? 동백. 이제 그 여기 있네. 네. 동백. 전화해 주세요. 전화 제가 받으세요. 이거 빵 먹어도 02로 되죠? 시작되는 거네. 빵으로 이제 값은 떼어 네네. 드리겠다. 주세요. 네. 용인 저기 2명 동백 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디톡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디톡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